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역대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고 이동 속도가 느려서 강수 시간이 길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카눈이 두 번이나 방향을 꺾었습니다. 네. 당초 중국 본토로 향할 것으로 보이더니 이제 일본을 지나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는데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태풍의 경로를 보면 정말 한문의 갈짓자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예측도 좀 쉽지 않는데요. 지금 예측하는 기준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예보를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유럽 연합 그 기상청, 그다음에 미국, 또 독일, 우리가 주변에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기상청을 기준으로 하면 약간 한국으로 본토로 들어오면서 약간 서쪽으로 좀 이동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완전히 지도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관통하는 그 우리나라 특유의 지금 태풍 특유의 지금 형상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후 이변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카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향해서 상당히 느리게 북서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바다에서 머무는 시간이 커질 테고, 네. 길어질 테고, 네. 그렇다 보면 위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네, 보여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다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의 수증기를 흡수할 능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또 지금의 그 바닷가의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위력이 세고요. 또 그만큼 수증기를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폭우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위험한 태풍, 가장 큰 강력한 태풍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상청이 지금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1951년 이후에 네. 사상 처음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기상청에서 그 과거 태풍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예. 보니까는 1977년부터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이 약 70개가 돼요. 확인해 보니 정말 이번 태풍 같이 밑에서 위로 지도상으로 완전히 관통하는 태풍은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경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후 이변이 지금까지 오는 그 갈짓자형으로 왔거든요. 정말 네. 갈짓자형으로 왔습니다. 예. 몇십 킬로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관통을 하고 정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그 필수 조건이 바닷물 흡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지로 오면 바닷물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급격히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만약에 이게 어정쩡하게 서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서쪽에 이제 서해안 해수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빨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더 센 태풍도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반도를 정면으로 관통을 한다면 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든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강풍 반경이 한 350km나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안전한 곳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반경이 350km이기 때문에요. 직경은 700입니다. 700km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로지르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50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완전히 삼키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태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앞서서 긴 시간 느리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 태풍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렇게 되면 오래도록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비를 머금고 와서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 휙 지나가면 되는데 계속 머무르면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근데 천천히 이동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이음 반경이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천천히 이동하면 이음 반경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음 반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추진력이 우측과 결합이 되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음 반경도 약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태풍이 보면 지금 적도에서 와서 타원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태풍은 타원형 방향이 아니고 직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위도가 높은 필리핀 이상에서는 어떤 힘 때문에 지금 타원형 우측으로 가냐면요. 편서풍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편서풍이 옆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편서풍이 돌면은 같이 밑에 부분에서는 또 힘이 합쳐져서 이온 반원이 넓어지거든요. 또 밑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우측은 굉장히 세지는데 이번 태풍은 천천히 가고 또 직진으로 갔다는 얘기는 네. 고기압도 머무르고 있어서 차고 나가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은 예. 편서풍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경이 평상시에 예전에 태풍과에 비해서는 이온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태풍은 좀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고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난 7월에 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만큼 비 네.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좀 태풍의 진로와 뭐 도달 시간, 대피 장소를 좀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언제 태풍이 오고 태풍의 위력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 시간대에 우리가 중요한 외출이 있더라도 뭐 늦추거나 뭐 당기거나 할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태풍의 무방비 상태로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적 사항입니다. 네. 또 이번 태풍이 최대 풍속이 40m 안팎에 달합니다. 네. 또 이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을 이제 종류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얼마나 강하냐는 얘기거든요. 이제 크기가 얼마냐는 또 별도 문제고요. 예. 얼마나 강하냐. 지금 강하다는 얘기는 지금 태풍의 중심 시속 있죠. 네. 회전하는 속도거든요. 이 회전하는 속도가 초당 얼마냐 얘기하거든요. 초당 25m 정도 되면은 이제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33 정도 되면은 33이 강이고 네. 22가 중이고 예. 이제 44가 지금 매우 강이거든요. 44가 되면은 40m 정도 되면은 기상청에서 지금 예측을 할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네. 40 정도 매우 강이다 하면 기차가 주행하면서 탈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30 정도 되면은 지붕이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사람과 돌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길을 가는데 이제 뭐 추락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시속 거리입니다. 속도 40m면 아주 큰 반경. 정말 엄청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상청이 발표한 예상 진로대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이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되거든요. 네. 뭐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해 보여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을 줄인다고 했을 때 회사 측에서 좀 불리하다고 한다면 출퇴근 시간을 유연성 있게 할 수가 있죠. 예. 1시간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추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낮 길이도 길기 때문에 꼭 그렇지 못한다면 뭐 1시간 줄이고 아니면 뭐 1시간 늦게 1시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이제 거리가 먼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뭐 하프타임을 한다든지 뭐 시간을 줄인 이런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중에 딱 하루거든요. 내일 하루가 가장 위험한 시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 측면에서는 어떤 공무원 측면에서도 이런 배려나 이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꼭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이 카눈이 이미 일본을 지나가면서 일본 곳곳에서는 이미 피해가 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도 내려졌단 말이죠. 네. 이런 점을 보면 좀 우리의 대피 요령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상태로 예보대로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기상청 예보대로 간다면 대피 명령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피 명령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피를 할 때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될 건가를 지금 정도는 우리가 가족들과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피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안전 디딤돌 스마트폰 앱을 깔면은 우리가 대피 장소가 어딘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전 디딤돌. 네, 안전 디딤돌 랩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국민 행동 요령, 태풍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요령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또 우리가 대피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2차적으로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또 폭우에 의해서 어떤 전기, 화재 이런 것들도 날 수가 있고요. 가스로 인해서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피를 한다면 사전에 어떤 그건 꼭 잠그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가정에 어떤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뭐 이런 분들도 조금이라도 평상시보다 더 빨리 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휴대폰 이런 거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몸이 좀 그 편찮으신 분들을 보면은 상비약이 아니라 매일 복용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중요한 약들. 하루 빠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그 약을 꼭 챙기고 대피하는데 이렇게 참석하면은 좋은 어떤 예.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해안가 인근이 걱정이거든요. 네. 뭐 높은 물결이나 너울 등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이제 관통을 한반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해안으로 간다고 하면은 태풍에 지금 우리가 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지도상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점으로 보이는데 지금 실제 이게 몇십 킬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기압이 낮아요. 기압이 낮는데 이 해안가로 가면은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데 만조 시기하고 겹치는 거예요. 네. 작년에 흰남노 때 있죠. 예. 흰남노 때 지금 그 지하 차도에서 7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지하 차도에 물이 올라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천 하수 공사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새벽에 제가 보니까는 타이밍이 똑같아요. 만조 시기하고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소리가. 그래서 거의 너울처럼 이렇게 파도가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주거하는 주민들은 어떤 만조 시기 아니면 태풍이 오는 시기, 그래서 태풍의 눈과 어느 정도 겹치는지도 꼭 알 필요가 있고 어떤 네.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그 주민센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홍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위험을 고지하는 것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올여름에 장마 동안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산사태가 네.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 산사태 대비하는 요령도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청에서 산림 위험 지도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거기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지정이 됐다 해서 위험하고 지정이 안 됐다 하면서 위험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산사태가 날 경우는 우리가 사고 났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산사태가 났어요. 네. 그런데 산사태가 나는 순간에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차는 진동이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합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물을 최대한 흡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분 포화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수분 포화도가 100%입니다. 그 토질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물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이제 좀 빠지고 해서 한 70~80% 된다고 했을 경우에 물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 1세제곱미터가 1톤입니다. 그런 물을 지금 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나 어떤 차의 진동 위에서도 산사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산의 산림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안가뿐만 아니라 좀 저지대나 지하 공간도 대비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절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특히나 도심에서 좀 침수를 막기 위한 대비 명확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지하 차도에서도 사고 났고 지하 주차장에도 사고 났고 지하 주택에서도 물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이 있으면은 대피를 해야 되고요. 내일 정도 되면. 그리고 차를 주차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차를 주차를 해야 되면 지하 주차장이 보통 2, 3층으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 최저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3층보다는 마지막 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1층. 왜냐하면 물이 쌓일 때도 최저층부터 쌓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좀 요령이 되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주의할 건 뭐냐면 네. 오늘은 지금 차를 대피하고 주차장에서 뭐 움직임도 가능하는데 내일 정말 폭우가 왔을 경우에 네. 물이 쌓이는데 주차장에 차를 옮기려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관리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고 문의를 하고 이런 것들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느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해서 119 신고 전화도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전화뿐 아니라 문자, 영상통화, 119 신고 앱 등 다양한 매체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